김태우 전 수사관의 잇따른 폭로에 청와대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수사관이 할 말은 계속할 것이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한 만큼 후폭풍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 21명을 물갈이하는 인적 쇄신안을 내놓으면서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청와대 전 특감반원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자신이 특감반에서 쫓겨난 게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위 의혹에 대한 보고서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금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법적 조치까지 다 강구를 하겠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그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합리적인 어떤 제가 좀 떨어져서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보고했다고 하는 시점이 작년 9월인가 9월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특감반원이 전원 교체가 된 것은 불과 한두 달 사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리고 비위 의혹을 받았던 수사관 아닙니까? 비위 의혹을 받았던 수사관이 주장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의문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감찰 내용이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언론에 공개한 내용들을 보면 청와대 입장이 좀 궁색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렇게 뭐 오염됐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불순물이 껴 있다고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보고서 내용을 계속 일일 보고 형태로 올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전 정부 때의 문제를 비판했던 입장으로서 그렇게 불순물이 끼어 있는 일일 보고를 하면 하지 말라고 했었어야 한다. 네. 초장이 그걸 끊어버리든가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데스킹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감찰반 데스크라든가 그 위에 결국은 이제 수석까지 올라가는 네. 라인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걸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약간 좀 궁색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에서 이번 이제 특감반 문제가 논란이 돼서 했을 때 그 내용들이 뭐냐 이런 걸 공개하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지금 김태우 씨라고 하는 그 수사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예. 그때 뭔가를 좀 더 공개를 했더라면 차라리 이렇게 뭔가 자기가 희생양인 것처럼 주장하는 논리가 굉장히 근거가 없어졌을 수 있는데 너무 그거를 공개하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터진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짚어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서요. 그 우윤근 대사 의혹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시각이 궁금합니다. 뭐 지금 나온 내용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네. 또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우윤근 대사와의 만약에 금전 대여 관계가 있었으면은 본인이 반납해야지 왜 그거를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게 만들고 뭐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었느냐. 이건 아직 상식선에서 해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 저는 그것보다도 이번에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완전 사실무근이다라고밖에 해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사실무근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1g이라도 이제 사실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직무유기에 지금 보면 인사검증 실패 거기다 보면 뭐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전 정부에서 비판했던 것들을 그대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청와대의 저런 어떤 좀 고압적인 반응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대처 나오는 이제 말들 익명 보도를 전제로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뭐 전 정부에서부터 일하던 인사라 가지고 이렇다 뭐 이런 네.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인 것 같은 게 사실 특감반 같은 경우에는 그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에서 그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아가지고 파견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봤을 때 문제 없다 생각했으니까 본인들이 썼던 거지. 지금 와가지고 전 정부에서 일하던 인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당장 그 말 들으면은 전 정부에서 핵심 요직에 있던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전 정부에 있던 사람이라서 이런 문제가 터진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전 그런 식의 대처는 하면 안 되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청와대가 이제 하는 발언들 보면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말이 이제 어제부터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 전까지는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하는 것도 문건이 유출된 것에 대해 가지고 이런 행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수사를 요청하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그 전에 이 문건의 진위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먼저 가려보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거는 결국 입막음하겠다는 취지로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거는 뭐 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문건의 진위에 대해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청와대가 약간 좀 깨림칙한 부분이 있을 거는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말한 게 뭐냐면 우윤근 대사에 관한 문건은 사실상 그냥 예고편에 가까운 것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맛보기에 가까운 것이다라는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김성환 선생님 말한 것처럼 사실 이해는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 첩보는 9월달 작년 9월달 얘기 아닙니까? 예. 그때 문건을 가지고 지금 해임한다는 건 맞을 수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 중간 과정에도 비슷한 어떤 첩보 내용이 올라갔다가 또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묵살당했던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특감반은 김 씨의 주장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게 되는 것일 테니까요. 앞으로 언론에 진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도가 된다면은 청와대도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소총만 쐈거든, 뒤에 대포도 있고 미사일도 있어라고 말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특감반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첩보들을 수집했을 거예요. 자기 동료가 수집한 첩보도 많이 알았을 거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뭐 발견한 첩보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정부 부처 동향과 관련해서 정당한 업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자기가 갖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것조차 다 뭔가 위법성이 있는 것처럼 불법적인 뭐 활동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거나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 저게 과연 원래 청와대 특감반으로 활동하고 수사관으로서 제대로 저게 그 처신해야 될 태도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좀 비판적인 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아무리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외부에 공개할 정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검찰에서 수사관으로 활동했을 때 마치 거기에서 모든 정보들을 자기가 활용했을 때 그걸 어디 가서 다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둘째로는 언론의 보도 태도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저는 이런 그 김태우 수사관한테 뭔가 리스트 내역이나 그 첩보 활동을 했던 내용을 보고했던 거를 받았다고 쳐요. 예. 받았다고 치면은 언론이 이걸 보도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폭로할 가능성도 있어라고 하는 여지를 충분히 신문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언론사도. 그러면은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좀 더 매달려서 확인했어야 한다. 더블 체크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언론이 어떤 누군가가 갖고 온다 그러면은 이 사람 거는 다 받았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굉장히 앞서 나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추측 보도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오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 확인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게 기자가 해야 될 역할이고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는 검증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보도한 거 보면은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전직 뭐 특감반원이었고 수사관이기 때문에 다 이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라고 폭로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다고 저는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보도관이 나오는 언론들이 보면요. 이번 정부랑 아주 편한 관계에 있는 언론들은 아니에요. 그건 사실인데 반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후속 보도들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저는 뭔가 검증된 상태에 시작하고 있다. 저는 이 생각하는 게 사실 처음에 저는 박관청 경정이 과거에 다른 언론사랑 이제 해가지고 이런 문건들 내용을 냈을 때 저는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청와대 해명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보면은 그 문건 안에 있었던 뭐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정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큰 틀에서 봤더니만은 그분이 갖고 있던 다른 어떤 내용들은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저희도 이제 속단하기는 어렵다 한쪽으로.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 분명히 이 정도의 일을 이제 정권과 맞서가지고 벌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학습 효과 있지 않습니까? 뭔가 큰 틀에서 이제 하는 것이지 당장 이 문건의 청와대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이유도 그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뭐가 더 있는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특감반원으로서 다뤘다는 첩보가 본인이 밝히는 것만 뭐 20건이 넘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은 앞으로 정권도 부담을 가지고 움직일 거로 보입니다.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범위를 축소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평론가께서 앞서 얘기해 주셨던 그 사찰 부분 대해서 뭐 보면 전직 총리 아들, 뭐 은행장 그 사람들에 대한 사찰이 있었는데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경고를 했었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계속 오랫동안 지금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뭐 경고를 했는데 너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랬는데 계속 그런 보고서를 올리는 사람이라면은 그 자체로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지적을 청와대 말처럼 계속했다 그러면은 이분이 조기에 이제 원대 복귀 조치했었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거의 한 1년 넘게 지금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 입장에서도 공무원 입장에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만약에 이것이 계속 질책받는 사안이고 내 정보가 활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으면은 이쪽 정보를 굳이 수집해서 보고서화하기 위해 가지고 일을 했을까? 그거는 상식적인 생각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든지 누구든지 보지도 않는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앞으로 청와대 좀 해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그동안 관행이라서 해왔다고 하는 것들까지도 부정해가지고 예. 그것은 나쁜 행동이다 해가지고 다 지금 적폐청산한다고 치죄하고 있는 정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관행이라고 해명할 길도 없어요, 이번 정부는. 그러니까 방관이라고밖에 이제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 청와대 내 직원이 불법 행위를 하는데 관행이라서 놔둔 것도 아니고 방관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논리를 이제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청와대가 좀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뭐 저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박관천 전 경정 문제하고 비교하는 건 조금 더 많이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대통령의 최측근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고 뭐 이른바 십상시라 그래서 예. 문고리 3인방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 흘러나왔었고 정윤회 씨가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네. 그 나중에 가면은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거기 딸려 나오는 이런 이제 결과로 이어지게 됐는데 뭐 우윤근 지금 주 러시아 대사가 과연 그 정도 되는 인물인가? 대통령 직근거리에서 지금 보좌하는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한때 비서실장으로 거론될 정도로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뭐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낼 수 있겠지만 예. 뭐 박관천 전 경정 사건과 이렇게 대등한 위치에서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둘째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김태우 그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인수위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 인적 구성을 할 때 특감 반원을 그대로 이어서 그냥 가지고 왔을 가능성도 있어 예. 보여요. 근데 뭐 아마 이렇게 정보 파트에 있는 뭐 수사관이든 아니면은 경찰을 만나본 분들은 알겠지만 그쪽으로만 계속 일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것도 굉장히 전문성이에요. 굉장히 많은 정보 라인을 갖고 있어야 정보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가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이해를 하자면 거기까지가 있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 빨리 좀 끊었어야 하는데 그 끊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조금 면피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 대처가 생각합니다. 늦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살펴보시죠. 비대위가 지금 21명의 현역 의원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시키는 인적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병준 위원장이 또 개파주의와 결별할 것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고 나서 두 분의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계보 정치를 탈피하고 의원 또 그다음에 이 국회의원직이 마치 과거의 성공에 대한 보상이냐 아니면 전리품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어떤 무슨 투쟁에 대한 하나의 전리품 내지는 보상이냐 이렇게 여기는 문화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당 안에 있는 사람은 나무를 아무래도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디를 보게 돼 있냐? 숲을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이 숲을 보는 국민의 시각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21명의 현역 물갈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한 줄 평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어차피 갈릴 사람들이었다. 사실은 뭐 그 비대위가 인적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비대위 출범 때부터 구상했던 계획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네. 뭐 직접 듣기로도 그렇고, 근데 굉장히 많이 그 동안에 맨 처음에는 당내 비박계 그리고 뭐 친박계하고의 갈등 문제 또 잔류파하고 복당파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외부로 그런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요. 예.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언젠가는 칼을 휘둘러서 인적 청산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서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과연 이 정도 인적 청산을 가지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에 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원만 보자면 21명이기 때문에 원래 물갈이 목표라고 제시했던 20% 물갈이 목표를 달성한 듯 보이지만 예. 내용상으로 들여다보면 실제로 물갈이가 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소된 의원들 빼고 뭐 불출마한 의원들 다 빼고 나면 한 6명 지금 남는다고 예. 하는데 네. 그 6명을 물갈이하겠다고 하면서
발표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차피 갈려야 할 물, 또 갈렸어야 할 물인데 물갈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차피의 방점이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최고위원은 한 줄 평해 주시죠. 저는 추석 선물 세트가 크리스마스 배달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지금 오면 되는 배달 세트가 아니에요. 저게 너무 지금 늦었네요. 안에 들은 내용물이 딱 추석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전원책 변호사니 뭐니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3달 걸려서 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기에 저거는 비대위가 구성될 때 저런 원칙을 세우고 만약 나갔으면은 그 다음에 기대할 부분이 있을 텐데 이미 원내대표 끝나고 원내대표 네. 선거 끝나고 이제 비대위는 나가는 마당에 이제 저런 선물 세트를 배달했다는 게 좀 의아하고 뒤집어 말하면 비대위 입장에서는 지금 호기롭게 발표했지만은 전술상의 실패입니다. 저거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저게 만약 추석제 배달됐으면요 네. 이번 원내대표 선거도 그 파급 효과대로 비대위가 원하는 인물이 아마 원내대표가 되어서 인적 바뀔 수 쇄신을 있었겠네요, 판이. 계속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 꼬셔서 어떻게 해보다가 막판에 그분이 박차고 나가면서 우리가 원래 하려던 건 이거였어 하고 김용태 사무총장이 다급하게 언론에 흘려버리니까 반발이 있으니까 김용태 사무총장 그래 나도 나갈게 하고 나를 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상한 판이 돼버리고 원내대표 선거는 가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신을 안 자르겠소만 해도 선거운동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만약에 3개월 전에 이 선물 세트가 배달됐으면은 쇄신 모드가 계속 이어지겠지만은 지금 당장 나경원 원내대표 말하는 것처럼 총선이라는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선수를 떼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대의어 투쟁력이 약화되지 않겠냐라는 말에 더불어 가지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대상으로 지목됐지만 한다는 말이 2월 달에 두고 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당대회 때 승부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물 세트는 실제로 2월 되기 전까지는 이게 제대로 배달된 건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바뀔 수 있는 게 홍준표 대표 시절에도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했었어요 한번. 지금 드러나진 않지만은 그때 했는데 그때도 보면 현역 의원 막 당협위원장 안 주고 그랬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4명인가 그랬죠. 그때. 부산에 있는 제가 아는 부산 지역 현역 의원 중에 가장 득표율이 높을 것 같은 김세현 의원 같은 예. 경우 못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건 그냥 개인적인 원한입니다. 그때도 그냥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현역 몇 명 이제 못 받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동력이 생길 것 같지는 않다. 왜냐? 지난번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이 빼낸 자리에 누굴 집어넣냐가 원래 인적 쇄신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자유한국당에서 만약 정치 시작하고 싶은 신인이라 할지라도요. 상식선에서 다른 지역구까지 제가 윤상현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지역구 같이 지역관리 탄탄하게 해놓은 곳에 제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요.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 때 심었던 그런 당협위원장 한 분의 제가 말을 들어보면은 가니까 당원들이 나는 어차피 잠깐 있을 사람일 줄 알고 밥도 안 먹어주더라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흔히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협위원장이라는 것은 예. 생각보다 이제 공천을 앞두고 공천을 다르게 해주면 모르겠으나 예. 지금 1년 넘게 남은 시점에서 당협위원장을 갈아치운다 해가지고 지역 당원들의 당심이라는 게 한쪽으로 몰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김용태 의원이나 아니면 유상현 의원 같은 분들 그분들 칭찬하자는 게 지금 그분들이 지역 관리 탄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신감이 있으신. 다시 공천받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단에 오른 의원들이 생각보다 정말 잠잠하거든요. 이건 역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당대회 때 새 대표가 다시 또 선출할 거고요. 네. 그리고 공천 그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또 다시 또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역구 관리를 얘기하는데 지역구별로 다시 경선이 붙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 지역구 조직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이게 누가 장악하고 있는데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당연히 현역 결과가. 프리미엄이 있겠죠. 그 현역 프리미엄도 있을 뿐더러 그동안에 계속 쭉 관리했던 사람이 결국은 거기에서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명 정도가 이제 실제로 물갈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양천구에서 그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지금 여권세가 강하다고 하는 데서 네. 지금 다시 또 당선이 된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관리를 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뭐 기소가 되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법 판결이 뭐 앞으로 한 1년 이내 정도에는 대부분 다 나올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결론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고 하는 생각들도 아마 있을 당장 겁니다. 지난 선거에서요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살아온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역 관리는 대단한 분이고 저는 이렇게 된 이상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전술적 실패를 한번 비대위가 했다고 했는데 네. 이게 길어지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 저 중에서 이제 친박계로 분리되는 한 12분 같은 경우에
전당대회 사활을 걸고 뛰어듭니다. 저분들은.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일단 지금 잠잠하게 있다가 나중에 전당대회 때 살을 걸고 뛰어들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하시는 의원들은 그럼 왜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겠죠. 아, 지역구 관리 못하신 분.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새누리당에 있을 때 당원 통계를 많이 봤는데 저기서 이제 보통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 조직도 되게 많이 관리돼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충분히 뚫고 올라올 겁니다. 그거를. 이 김용태 조강특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셀프 청산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엔 있거든요. 근데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김용태 사무총장이 지난번에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전술적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그런 판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는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번에 속된 말로 이제 뒤집기 위해서 되갚기 위해 가지고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한 건 굉장히 용단이고요. 저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김용태 의원님은 공천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 오늘 아침에 이진곤 비대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비대위에서 이렇게 인적 쇄신안을 만들어서 대거 교체를 했는데 나중에 전당대회 때 새로운 지도부 온다고 해서 이걸 번복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부담스럽죠. 예.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요. 아마 그래도 그렇게 할까요? 안 건드려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안 건드려도 대법 판결 나면은 상당수 의원이 물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물갈이 대상자로 선정된 의원들 중에서 수용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요. 예. 예. 그런 의원들은 자기가 왜 지금 물갈이 대상이 됐는지를 잘 알아요. 어차피 예, 일부 의원들은 뭐 어차피 지금 대법 판결 내년 초에 나올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법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고요. 또 다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 스스로가 다른 이제 지금 자금 관리와 관련해서 선거법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 스스로가 당직을 뭐 정지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이미 본인들도 잘 안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거고 결국은 앞서 이제 얘기 나왔던 것처럼 6명 정도가 나중에 가면 큰 논란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목소리 센 의원 몇 명이 있잖아요, 지금. 예. 그 의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만 마지막에 걸릴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 두루두루 지금 안고 가겠다고 얘기하는 그렇죠. 상황에서 나중에 가가지고 일부 몇 명은 다시 들어오는 정도 수준에서 타협하는 그런 방식으로 네.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대위 하면서 이런 상황들 봤는데요. 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든지 뭐와 관계없이요. 나중에 가면은 몇몇 지역 같은 경우는 나올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난번에 예를 들어 윤상현 의원 같이 누가 나와도 무소속으로 한번 꺾어버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 들여서 선거 나오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나간다는 또 논리 하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계속해서 뭐 간을 봤다고 해야 될까요?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내일 한국당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뭐 손학규 대표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좀 어떻게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는 이학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달쯤 전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충격파가 크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계속 이제 같이 행동할 의원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바른정당 출신의 바른미래당 의원 해봤자 이제 8명 남짓인데 남는 분들이 그분들 제가 다 그래도 뭐 다 직접 여쭤보거나 아니면 한 달이 건너서 소리를 들어보면은 전혀 그 움직임을 같이 할 의사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흔들기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저는 그 정도 판단을 합니다. 이학재 의원이 지금 국회 정보위원장이거든요. 네. 근데 정보위원장 자리를 들고 나간다는 얘기에 손학규 대표도 상당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자리는 두고 나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맞죠. 지금 저는 손학규 대표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가 그냥 본인 혼자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내 교섭단체로서 받은 몫이란 말이에요. 그 몫까지 다 들고 가겠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닌가요? 물론 막을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그건 다른 바른미래당 의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하고 가야지 내가 그냥 내 능력으로 다 받은 자리처럼 얘기하면서 나 그거 들고 가겠다 그러는 거는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부분 떠나서 뭐 지금 이제 최대 관심사는 바른미래당에서 의원 몇 명이 더 나갈 거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인데 그건 뭐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또 얘기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의원 몇 명이 나가는 거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나갔다 치지만
지금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의원이 지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추가 탈당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예. 그렇다는 현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낙동강 오리알되고 지금 그동안에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그래도 가더라도 뭔가 당대당 통합이든 몫을 받아서 들어가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뭘 받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원내대표까지 지금 친박계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당대표를 지금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지금 복당파가 사실 좀 밀린 상황인데 거기에 유승민 대표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의원들까지 같이 들어가겠다고 탄핵내긴 하면은 이제 쏙 들어가는 이런 분위기. 아무것도 지금까지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예. 그건 뭐 정치적인 어떤 정치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김세현 의원도 원래 바른정당 계시다가 복당하신 거거든요. 근데 복당하신 다음에 당협 변경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내 상황이라는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또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이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학재 의원님 같은 경우에 뭐 본인은 이제 이야기가 되셨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제 생각에 실리라는 것도 참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번에 인적 쇄신의 기본적인 얼개가 뭡니까? 복당파에 대한 어떤 그 견제 역할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복당파보다 더 한 게 그쪽 입장에 봤을 때는 바른미래당에 계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형평 문제 같은 거 분명히 누가 들고 나올 겁니다. 공천 앞두고 특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